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나의 아름다운 고도. 지은이 크리스틴 해나, 옮기니 원은주, 출판사 나무의 철학. 안녕하세요. 즐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400만 부 판매를 올린 나이팅게일의 작가 크리스틴 해나의 2018년 최고의 소설 나의 아름다운 고독입니다. 경이로운 대자연, 세상의 끝에서 펼쳐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랑과 위태로운 슬픔 그리고 희망. 알래스카라는 장소는 어디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우며 공포스럽고 구원자이자 파괴자인 곳, 문명과 야성의 극단이며 끝없이 생존을 선택해야 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암흑 속에서 창문에 서리가 끼고 시야가 흐려져 눈앞의 세상이 줄어들면 그동안의 거짓된 모습이 걷히고 진정한 자신이 보입니다. 생존하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배우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나 상상하던 삶을 쫓아 혹은 몸 피할 곳을 찾아 알래스카에 오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넓디 넓은 자연 속에서 어둠이나 추위, 고된 노동에 지쳐 도망치게 됩니다. 알래스카의 중간이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런 곳에 레니 가족이 발을 들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예전의 밝은 모습을 잃고 침울하며 성말라진 아빠 어니스트를 위해 가족은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거듭된 전학으로 레니는 마음을 기댈 친구 하나 없이 어린 나이부터 외로웠습니다. 엄마 코라는 집을 옮길 때마다 이번에는 아빠가 나아질 거라고 레니를 안심시켰지만 그 말은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전후 보호 할런이 자신에게 알래스카의 땅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족은 곧 낡은 폭스바겐 버스를 타고 165제곱미터의 벽지로 향합니다. 레니와 엄마는 도시를 떠나 모든 것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곳으로 이사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그곳에서 전쟁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한 아빠의 모습에 점차 희망을 품고 알래스카에 적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종일 낮은 여름이 지나고 밤이 계속되는 겨울이 되자 아빠의 연약한 정신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렇게 가족은 다시 위태로워집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위기의식이 과도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아빠. 그런 아빠를 떠나지 못하고 자신과 딸을 위험 속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엄마 사이에서 레니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뭔가 잘못됐다는 의구심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생애 처음 제대로 된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레니는 자신의 부모가 남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상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절이라고는 여름과 겨울뿐이며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
알래스카의 치명적인 자연보다 자신의 가정이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도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에게나 품을 허락하지 않는 차디찬 대륙은 레니를 온 가슴으로 품어 소녀의 몸과 마음이 오롯이 홀로 서게 합니다. 하지만 온화했다가도 금세 흉포해지는 알래스카의 자연과 레니의 가족은 레니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레니는 알래스카의 험준한 산맥을 넘으며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을 온몸으로 배워나갑니다. 이 몽상가 소녀에게 알래스카는 집이 되고 세상이 고요할 때 들리는 노랫소리가 됩니다. 알래스카에 속한 사람은 야생의 땅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레니는 그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1974년부터 1986년에 이르는 12년의 시간 동안 벌어지는 가족의 사랑과 상실을 예측할 수 없고 비할 바 없이 아름답게 그린 이 이야기는 자연만이 지닐 수 있는 아름다움과 막대한 힘, 한없이 작고 약하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불굴하고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영혼을 탁월하게 담아냈습니다. 살아 숨쉬는 서사력을 인정받아 나이팅게일을 영화로 제작한 엘리자베스 캔틀런과 로라 퀵실버가 이 작품 역시 영화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의 봄, 비는 거세게 몰아치며 지붕을 때렸다. 빗물은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 견고한 집안을 무너뜨렸다. 대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땅덩이들이 도로 위로 무너져 내리고 집과 자동차와 수영장을 뒤덮었다. 넘어진 나무들이 전선에 걸려 전기가 끊어졌다. 강물이 범람해 마당을 휩쓸고 집을 망가뜨렸다. 강 수위가 높아지고 비가 계속되자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싸움을 벌였다. 레니 역시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레니는 전학생이었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소녀였다. 긴 머리카락은 가운데 가르마를 탔고 친구 하나 없이 홀로 학교에 걸어 다녔다. 지금 레니는 깡마른 다리를 납작한 가슴에 끌어안은 채 침대 위에 앉았고 옆에는 한쪽 귀퉁이를 접은 워터쉽 다운의 11마리 토끼가 펼쳐져 있었다. 얇은 벽 사이로 어니스트,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와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라고 답하는 아빠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또 시작이다. 싸우고 소리를 지른다. 곧 울음소리도 들릴 것이다. 이런 날씨는 아빠의 어두운 면을 불러낸다. 레니는 침대 옆 시계를 흘끗 쳐다보았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학교에 늦을 것이 분명했다. 이제 막 새 중학교에 전학 온 처지에 지각해서 주목까지 받고 싶지는 않았다. 아이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레니는 힘들게 배웠다.
레니는 지난 4년 동안 학교를 5번이나 옮겨 다녔다. 어디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레니는 심호흡을 1번 하고 몸을 편 뒤 트윈베드에서 내려왔다. 휑한 방을 조심스레 지나 아래층 거실로 내려간 다음 부엌 입구 앞에서 멈춰섰다. 그만해, 코라. 아빠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잖아. 엄마가 아빠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손을 뻗었다. 당신에겐 도움이 필요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악몽들은. 레니는 일부러 목을 가다듬고 말을 걸었다. 엄마. 아빠가 레니를 발견하고 엄마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레니의 눈에 비친 아빠는 몹시 지치고 초라해 보였다. 나 학교 가야 해. 레니가 말했다. 엄마가 분홍색 웨이트리스 유니폼의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를 꺼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한 데다 오늘은 점심 근무다. 어서 가, 레니. 지각하면 안 되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마음씨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레니는 자리에 남아있기도 두렵고 자리를 뜨기도 두려웠다. 이상하고 또 바보 같기는 하지만 가끔 레니는 가족 안에서 유일한 성인은 자기뿐이며 자신이 삐걱거리는 올브라이트호의 균형을 맞추는 밸러스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에 푹 빠져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뉴에이지 운동과 인간 잠재 능력 회복 운동, 영성 운동, 유니테리언 교회까지 다 쫓아다녔다. 심지어 절에도 다녔다.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한 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선별했다. 레니가 기억하기로 엄마가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는 식의 문구였다. 하나같이 쓸데없는 말들이었다. 가봐. 아빠가 말했다. 레니는 부엌 탁자 옆 의자에 있던 책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부모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그만해, 코라. 제발,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항상 이렇지는 않았다. 적어도 엄마 말에 따르면 전쟁 전에 가족은 행복했다. 켄트주의 이동 주택 캠프장에 살았고 아빠에게는 정비공이라는 좋은 직업이 있었으며 엄마는 항상 웃었고 저녁을 준비할 때마다 피스 오브 마이 하트에 맞춰 춤췄다. 레니가 그 시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엄마의 춤이 전부였다. 그러다 아빠가 징집되어 베트남으로 떠났고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되었다. 아빠가 사라지자 엄마는 무너졌다. 레니가 엄마의 연약한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레니는 이 일 저 일 전전하는 엄마를 따라 떠돌다가 마침내 오리건주의 어느 공동체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모녀는 벌집을 돌보고 라벤더 주머니를 만들어 장터에 팔며 반전운동에 참여했다. 엄마는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름 애썼다. 아빠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레니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했다. 잘생기고 웃음이 많았던 기억 속의 아빠는 사라지고 침울하고 성마르며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나타났다. 레니의 아빠는 그 공동체의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또다시 떠났다. 그리고 또다시 어디에서도 아빠는 행복해지지 않았다. 아빠는 잠도 자지 못했고 직장에도 붙어 있지 못했다.
엄마 말로 아빠는 세계 최고의 정비공이라는데 오늘 아침에 아빠와 엄마가 싸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아빠가 또 해고된 것이다. 레니는 후드를 뒤집었었다. 학교 가는 길에 잘 가꿔진 주택가를 가로지르고 어두운 숲, 그 숲에서 멀리 떨어져 걸었다. 고등학생들이 주말에 어울려 노는 햄버거 가게, 갤런당 55센트에 휘발유를 채우려고 차가 늘어선 주유소 앞을 지났다. 요즘 모두가 분노하는 것이 바로 유가였다. 어른들은 요즘 모두 신경이 날카로운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베트남 전쟁이 나라를 분열시켰다. 신문들은 연일 끔찍한 뉴스를 쏟아냈다. 웨더맨, 급진적인 학생운동 단체이나 IRA, 아일랜드 공화국군가 폭탄을 터뜨렸고 비행기는 피랍되었으며 언론 재벌의 상속녀인 패티 허스트가 납치당했다. 미넨 올림픽 대학살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만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여학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위험한 세상이었다. 레니는 진짜 친구가 생기기만 한다면 뭐든 다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레니가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이야기를 나눌 친구. 하지만 걱정거리를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속내를 털어놓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물론 아빠가 가끔 화내고 소리치며 집에는 돈이 늘 부족하고 빚쟁이에 쫓겨 툭하면 멀리 이사해야 하지만 레니의 가족은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가끔 특히 오늘 같은 날이면 레니는 두려웠다. 가족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높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위태로운 시애틀 산비탈의 집들처럼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았다. 방과 후에 레니는 비를 맞으며 홀로 집에 걸어왔다. 레니의 집은 막다른 골목 중간에 서 있으며 마당이 다른 집보다 어수선했다. 짙은 갈색 벽에 꽃상자는 텅 비었고 배수로가 막힌 데다 차고문은 닫히지 않았다. 부식된 회색 지붕널 여기저기에서는 잡초가 자랐다. 텅 빈 깃대 하나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것은 나락골에 대한 아빠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엄마는 아빠를 애국자라고 했지만 아빠는 정부를 증오했다. 레니는 차고에 있는 아빠를 봤다. 지붕에 덕트 테이프를 붙이고 찌그러진 엄마의 머스탱 옆에 놓인 삐딱한 작업대에 앉아 있었다. 차고 안 벽을 따라 늘어선 마분지 상자 안에는 이사하고 아직 풀지 않은 침이 가득했다. 아빠는 늘 그렇듯 낡은 군복 재킷에 찢어진 리바이스 청바지 차림이었다. 구부정하게 등을 숙이고 앉아 팔꿈치를 허벅지에 개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으며 콧수염은 덥수룩했다. 더러운 발에는 신발도 신지 않았다. 기운 없고 피곤해 보이는데도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외모는 그대로였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다. 아빠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더니 머리카락 사이로 내니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지은 미소는 희미하게 사그라졌지만 그래도 그 미소가 아빠의 얼굴을 환히 밝혀주었다. 그것이 바로 아빠였다. 우울하고 성깔 있고 가끔은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빠가 사랑과 상실, 실망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내놓으라. 아빠가 흡연자 특유의 거친 목소리로 내니를 불렀다.
널 기다리고 있었어. 미안해. 아빠가 화낸 것도, 직장도 아빠한테 많이 실망했겠지? 아니야, 아빠. 레니는 아빠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알았다. 아빠 얼굴에 쓰여 있었다. 더 어릴 적에는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엄마가 설명해 주었다. 전쟁과 포로 생활이 아빠에게서 뭔가를 앗아갔다고.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 척추가 부러졌다고 생각하면 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면 안 돼. 그 사람이 너에게 기댈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지. 아빠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우리가 필요해. 레니는 아빠 옆에 앉았다. 아빠가 레니에게 팔을 둘러 꼭 끌어안았다. 미치광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어. 이제 미국은 내 나라가 아니야. 아빠는 말을 마치지 않았고 레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의 슬픔과 좌절에 익숙했다. 아빠는 항상 말을 하다 말았다. 무섭거나 우울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기가 두렵다는 듯이 레니는 그런 아빠를 알았고 이해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가 많았다. 아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완전히 찌그러진 담뱃값을 꺼냈다. 담배에 불을 붙이자 매캐하고 익숙한 냄새가 났다. 레니는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았다. 가끔 자다 깨면 아빠가 울고 있고 엄마는 아빠를 달래고 있었다. 쉬, 괜찮아, 어니스트. 다 끝났어. 여긴 안전한 집이야. 아빠는 고개를 흔들며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아빠는 그냥 더 많은 걸 원해. 직장이 아니라 인생을 원해. 길거리를 걸으면서 아기 살인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한숨을 내쉬고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다 괜찮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아빠도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물론이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레니의 부모가 항상 하는 말이었다. 4월 중순의 어느 춥고 음산한 아침에 레니는 일찍 일어나 거실의 낡은 꽃무늬 소파에 진을 치고 앉아 투데이 쇼를 틀었다. 제대로 된 화면이 나오도록 안테나를 조절했다. 화면이 선명해지는 순간 바버라 월터스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자신을 타나라 칭하는 퍼트리샤 허스트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 현장에서 M1 카빈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2월에 공생 해방군에 납치되었던 19살의 언론사 재벌 상속녀가 레니는 아연했다. 군대가 집으로 쳐들어가 10대의 소녀를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 세상에서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 부유한 10대 소녀가 어떻게 타냐라는 이름의 혁명 전사가 된 것일까? 서둘러 내니, 엄마가 부엌에서 말했다. 학교 갈 준비해야지.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미소 지었다. 보는 사람도 절로 웃음 짓게 만드는 미소였다. 천장이 낮은 부엌에 선 아빠는 거인처럼 커 보였고 물자국이 난 회색 벽과 대조적으로 생기가 넘쳤다. 아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는 스토브 앞에 서서 베이컨을 굽고 있었다. 아빠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포마이카 조리대에 놓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켰다. 시끄러운 로켓롤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빠가 웃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품에 끌어안았다. 아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용서해줘. 물론이지. 엄마는 아빠가 자신을 밀어낼까봐 두려운 듯 아빠를 꽉 껴안았다. 아빠는 엄마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식탁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의자를 하나 잡아 끌더니 말했다. 레니, 이리 와. 레니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끼워줄 때가 좋았다. 얼른 소파에서 일어나 엄마 옆자리에 앉았다. 아빠가 미소 띤 얼굴로 레니를 내려다보며 책 한 권을 건넸다. 야성의 부름이었다. 내 마음에 들 거야, 레드. 아빠는 엄마 맞은편에 앉아 식탁 위로 몸을 숙였다. 아빠는 비 아이디어 스마일 옷을 입고 있었다. 아빠는 인생을 바꿀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옷을 입었다. 그리고 아빠에게는 계획이 많았다. 모든 것을 다 팔고 빅서 태평양 연안고속도로를 달리며 1년간 캠핑을 다니자. 밍크를 기르자. 그랬더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중앙 캘리포니아에서 씨앗 패키지를 팔자. 아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의기양양하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내 친구 보알런 기억해? 엄마는 잠시 생각했다. 베트남에서 만난 친구?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레니에게 말했다. 보알런은 승무원장이었고 아빠는 헬기 기관총 사수였어. 우린 서로를 지켜줬지. 비행기가 격추돼서 포로가 됐을 때도 우린 함께였어. 지옥을 함께 겪었지. 레니는 아빠의 몸이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어서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진 화상 흉터가 보였다. 일그러진 피부는 햇볕에도 타지 않았다. 레니는 그것이 어떻게 생긴 흉터인지 알지 못했지만 아빠는 절대 말하지 않았고 레니는 절대 묻지 않았다. 포획자들이 한 짓이 분명했다. 그 정도는 알았다. 일그러진 흉터들은 아빠의 등도 뒤덮고 있었다. 놈들은 내게 보가 죽는 걸 지켜보겠어. 레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불안했다. 아빠는 발로 발바닥을 두드리고 손가락으로 빠르게 식탁을 두드렸다. 그런 뒤 편지를 잘 편 다음 레니와 엄마 앞으로 내밀었다. 올브라이트 병장에게 찾기 힘들더군. 나는 올 할런이네. 내 아들 보가 집으로 보낸 수많은 편지에 자네와 함께 지낸 시간들이 적혀 있었어. 고맙게 생각해. 보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 그 끔찍한 곳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알래스카에 있는 자기 땅을 자네에게 주고 싶다고 했지. 대단한 건 아닐세. 165제곱미터 땅에 허름한 오두막집 한 채뿐이야.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히피들이 득실거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번잡한 미국에서 벗어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난 전화는 없지만 호모 우체국으로 편지를 보내면 금방 받을 수 있을 걸세. 그 땅은 도로 끝에 있고 소 해골이 달린 은색 대문을 지나 불에 탄 나무가 나오기 직전에 13마일 표지판이 보일 거야. 바로 그 앞이야. 다시 한번 고맙네. 엄마가 눈을 들었다.
작은 새처럼 고개를 갸웃하며 아빠의 얼굴을 살폈다. 이 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집을 줬다고. 집을? 한번 생각해봐. 아빠가 흥분해 의자에서 일어났다.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우린 자급자족할 수도 있어. 채소를 기르고 사냥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우린 오랫동안 이런 삶을 꿈꿨잖아. 코라,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소박하게 사는 거,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생각해봐. 잠깐만, 레니가 끼어들었다.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이 계획은 너무 거창했다. 알래스카라고? 또 이사하자고? 여기에도 막 이사 왔잖아. 엄마는 이 말을 찌푸렸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안 그래? 곰과 에스키모뿐이잖아. 아빠가 열정적으로 엄마를 일으켜 세우는 바람에 엄마가 비틀거리다 아빠 품에 안겼다. 레니는 아빠의 열정에서 절박함을 보았다. 난 이곳이 필요해, 코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가끔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아. 알래스카에 가면 악몽도 다 끝날 거야. 난 알아. 우린 이곳이 필요해. 베트남이 우릴 망쳐놓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엄마가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창백한 피부가 아빠의 검은 머리카락과 검게 그을린 피부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제발 여보, 아빠가 말했다. 상상해봐. 레니는 엄마의 표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아빠가 원하는 데에 맞추려고 애쓰며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다. 알래스카를. 어쩌면 뉴에이지 운동이나 요가, 불교 같은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해답을 찾는 여정이라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엄마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아빠뿐이었다. 우리 집이라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군인장의 보상금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잖아. 그건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 아빠가 한숨 쉬며 말했다. 다신 그거 안 해. 나한테 필요한 건 변화야. 지금부터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게. 코라, 맹세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이 아직 조금 남았어. 그리고 술도 끊을게. 당신이 원한다면 참전용사 지원단체에도 나갈게. 레니가 과거에도 본 장면이었다. 결국 레니나 엄마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빠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렇게 레니 가족은 해답을 찾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새로운 곳에 가보기로 했다. 새로운 꿈을 찾아 알래스카에 가기로 했다. 레니는 엄마가 부탁한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새 학교의 전학생이 될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